정말 한국 땅이 맞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면 되지 않아? 왜 의미 없이 여기서 나와 말싸움을 벌이는 거야? 글쎄, 네가 평생 살고 있던 집에 어떤 외국인이 갑자기 와서 자기 집이라고 우긴다면 그걸 법원에서까지 가서 증명해야 할까? 한 대학교에서 두 여자가 마주보고 말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엠마 윌슨입니다. 저는 최근 제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연히 알게 된 한국 친구 유나와 일본인 친구 요시다 마리코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시아 문화에 매료되어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어를 독학으로 공부했고, 대학에 와서는 정식으로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K-팝과 한국 드라마 때문에 시작한 공부였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아갈수록 그 매력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놀라운 발전 속도였어요. 제가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면서 배운 바로는 불과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문화 강국으로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하유나라는 친구를 처음 만난 것은 작년 가을학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국제학생 환영회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된 그녀는 처음 보는 순간부터 특별해 보였어요. 늘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유쾌하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일대 국제관계학과 석사과정 중인 하유나입니다. 그녀가 환한 미소로 자기소개를 했을 때 저는 곧바로 친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나의 매력은 단순히 밝은 성격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BTS와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유나는 자신이 아는 더 많은 K-팝 가수들을 소개해 주었고 심지어 댄스도 가르쳐 주겠다고 했죠. 유나는 자신이 고등학생 시절 동아리로 친구들과 춤을 연습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시간이 되는 주말마다 우리는 댄스 연습실에 모여 K-팝 안무를 즐겁게 연습해서 영상을 찍었고, 유나는 한국어로 된 BTS의 인터뷰 영상도 영어로 번역해주면서 저의 든든한 K-팝 멘토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유나는 단순히 K-팝만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것을 저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죠.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까지 말이에요. 한국의 대중문화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같은 작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얼마나 뛰어난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금세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저는 유나를 통해 더 많은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나누어 주었는데 특히 김밥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죠.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예쁘고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 라고 물었더니 유나는 웃으면서 한국 엄마들은 다들 이렇게 예쁘게 싸서 자식들 도시락을 만들어 주신대라고 답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한국의 음식 문화에 담긴 정성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때는 유나의 초대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죠. 유나는 저를 데리고 전주 한옥마을에 가서 한복 체험도 하고 경복궁에도 데려갔어요. 현대적인 강남의 번화가에서 쇼핑을 하다가도 5분만 걸으면 고풍스러운 절이나 고궁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음식 문화였어요. 유나와 함께 간 시장에서 먹었던 떡볶이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정말 다채로웠죠. 제가 특히 감동받은 것은 유나가 한국의 발전 과정을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 세대는 한국 전쟁을 겪었고 부모님 세대는 산업화 시대의 고난을 견디며 오늘날의 번영을 이루어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세대는 그 업적을 이어받아 한국을 문화 강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국제학생회에서 새로 온 일본인 학생 마리코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마리코도 친절하고 예의 바른 학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리코가 한국 문화나 역사에 대해 미묘하게 부정적인 발언들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나가 한국에 관해 얘기할 때면 마리코는 그거 원래 일본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라는 식의 말을 자주 했죠. 김치도, 한복도, 심지어 한글까지도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문화 교류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했지만 점차 그것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져갔어요. 유나와 마리코가 처음 만난 것은 캠퍼스 동아리 연합회 행사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유나와 함께 K-팝 동아리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마리코는 일본 문화 교류회 부스를 맡고 있었는데 우연히 우리 부스에 들렀다가 대화가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리코도 K-팝에 관심이 있다며 친근하게 다가왔거든요.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유나가 부스 방문객들을 위해 준비한 김밥을 나눠주고 있을 때였어요. 마리코가 김밥을 보더니 아, 이거 원래 일본의 노리마키에서 영감을 받은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유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유나는 침착하게 김밥의 역사와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은 한국의 고유한 음식 문화예요. 삼국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은 김으로 밥을 싸서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재료나 만드는 방식도 노리마키와는 완전히 달라요. 한국의 김밥은 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깨기름의 향과 맛이 특징이죠. 마리코는 유나의 설명을 듣는 둥 마는 둥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비슷하잖아요. 일본 음식에서 영향을 받은 게 분명해요. 한국은 항상 일본 문화를 따라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만 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유나는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럽죠. 하지만 각각의 문화는 그들만의 고유한 특징과 가치가 있어요. 한국의 김밥도 그렇고 일본의 노리마키도 그래요. 굳이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리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준비한 컵라면을 보더니 또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라면도 일본에서 시작된 거 알죠? 지금 한국에서 유명한 라면 회사들도 처음에는 일본 기술을 배워서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인스턴트 라면은 일본에서 시작되었죠. 하지만 한국의 라면은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매운 라면을 즐기고 불닭볶음면 같은 제품은 이제 하나의 새로운 카테고리가 되었잖아요. 마리코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시선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마리코는 일본 우익 단체에서 활동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고 해요. 어쩌면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지도 모르겠다고 유나가 저에게 설명해 줬어요. 그날 이후로 마리코는 틈만 나면 한국 문화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어요. 태권도가 가라떼에서 왔다느니 한글이 가나 문자의 영향을 받았다느니 하는 식이었죠. 하지만 유나는 매번 정확한 역사적 근거를 들어가며 차분하게 설명했고 때로는 반박도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유나가 이런 상황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그녀는 결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확한 사실과 논리로 대화를 이어갔죠. 문화는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각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죠. 한국은 외부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우리만의 것으로 재창조해 왔어요. 그게 바로 한국 문화의 특별한 점이에요. 이런 유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문화적 자부심은 다른 문화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유나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코 배타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코와의 이런 작은 갈등들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특히 동아시아 역사 수업에서 독도 문제를 다루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 충돌은 이제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 역사 인식의 문제로 확대되어 갔죠. 동아시아 역사학 수업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는 유나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마리코는 강의실 반대편에 앉아 있었죠. 스티븐스 교수님은 이번 학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주제를 소개하시며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동아시아의 현대 영토 분쟁에 대해 다루어 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독도 혹은 다케시마라 불리는 섬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의 공기가 팽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유나는 평소보다 더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앉았고, 마리코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교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의 고지도들을 보여주시며 계속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섬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곳입니다. 현재는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죠. 그때 마리코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다케시마는 1905년에 시마네현에 정식으로 편입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제안했는데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요. 유나의 손이 책상을 꽉 쥐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차분히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었죠. 교수님,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 편입 이전에 이미 조선은 수백 년간 독도를 실효 지배해왔어요. 더구나 일본이 말씀하신 1905년은 러일 전쟁 중이었고 이는 제국주의 침탈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마리코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했다는 증거는 어디 있나요? 일본 어부들이 오랫동안 이 섬에서 물개잡이를 해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교수님은 이 열띤 토론을 지켜보시다가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다음 주에 독도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모의 재판을 진행해 보는 겁니다. 양측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학생들은 이 제안에 즉각적으로 호응했고 자연스럽게 유나와 마리코가 각각 한국과 일본 측 대표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유나의 보조 역할을 맡게 되었죠. 그날 저녁 도서관에서 유나는 우리 팀에게 독도의 역사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독도는 단순한 바위섬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역사가 깃든 소중한 영토죠. 신라시대부터 우상국을 통해 관리했고 조선시대에는 안용복 같은 백성들도 일본의 침범에 맞서 독도를 지켜냈어요. 유나는 노트북을 펼쳐 다양한 고지도와 문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1799년에 제작된 일본의 개정일본여진 오정 전도였어요. 보세요. 이 지도에서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죠. 이어서 조선의 관찬 지리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 국여지 승남, 만기호람, 이 모든 문헌에서 독도는 우리 영토로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울릉도 쟁계합의 이후에도 막부가 발급한 도해금지령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했다는 점이 중요해요. 우리 팀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고 정리했습니다. 유나는 특히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지령에 주목했어요. 이 문서는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확히 선언한 거예요. 이걸로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게 명백히 증명되죠. 다음 날 마리코도 자신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일본 대사관에서 자료를 받아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유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 우리에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진실이야.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야. 그리고 우리는 그걸 증명해낼 거야.
모의 재판 날짜가 다가오면서 캠퍼스 전체가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과 학생들도 방청객으로 참여하겠다고 신청했고, 심지어 다른 교수님들도 관심을 보이셨죠. 윤아는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교 과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 세계 학생들 앞에서 독도의 진실을 알릴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해요. 모의 재판 당일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 100명 정도가 수강하는 강의실에 200명이 넘는 방청객이 모였죠. 심지어 역사학과 학과장님도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윤아는 정장을 차려입고 앞줄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녀 옆자리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마리코의 발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일본 외무성에서 받아온 것 같은 영문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나갔습니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다케시마는 정식으로 일본 영토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 섬은 무주지였고 일본이 국제법에 따라 정당하게 편입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 시기에 어떠한 항의도 제기하지 않았죠. 마리코는 이어서 일본 어부들의 물개잡이 기록과 메이지 시대의 어업 허가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체계적이었고 청중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더군다나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로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이 이 섬을 불법 점거한 것은 1952년의 일이에요. 이승만 라인이라는 일방적인 선언을 통해서죠. 마리코의 발표가 끝나고 윤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강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어요. 먼저 일본 측이 주장하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는 러일 전쟁 중이었고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법적인 영토 편입이었습니다. 1904년 제1차 한일협약으로 이미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상황에서 한국이 항의할 수 있었을까요? 윤아는 파워포인트를 넘기며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고지도와 문헌들이 차례로 화면에 등장했죠. 독도가 한국 영토였다는 것은 수많은 역사적 기록이 증명합니다. 먼저 512년 신라는 우산국을 복속시켰는데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지역이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 국여지 승남 등 조선의 관창 기록에는 모두 독도가 우리 영토로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윤아가 보여준 다음 자료는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1877년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지령이었죠. 일본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도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님을 인정했다는 뜻이죠. 이 문서 하나만으로도 일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마리코가 손을 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1696년 도해금지령 이후 조선은 울릉도와 독도를 방치했잖아요. 그래서 이 섬들이 무주지가 된 거예요. 윤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은 정기적으로 수토사를 파견해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했어요. 1794년부터 1878년까지 총 37차례의 수토가 이루어졌죠. 이는 조선이 이 지역에 대한 시료 지배를 계속 유지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어서 윤아는 일본 측이 주장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강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미국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1949년 스케핀 677호를 통해 연합군 최고 사령부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고 일본의 관할권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어요. 더구나 조약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윤아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였죠.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은 칙령을 통해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하고 독도를 그 관할로 편입했습니다. 이는 시마네현 고시보다 5년이나 앞선 일이에요. 즉, 일본이 독도를 편입할 당시 이미 이곳은 대한제국의 영토였던 겁니다. 발표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윤하의 논리 정연한 설명과 명확한 증거 자료들은 모든 청중을 압도한 듯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독도는 우리에게 단순한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가 시작된 첫 국토 침탈의 현장이자 광복과 함께 되찾은 우리 주권의 상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경찰과 주민들이 지키고 있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윤하의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다가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일본 학생들 중 몇몇도 감탄하며 박수를 치는 것이 보였어요. 마리코는 고개를 숙인 채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스티븐스 교수님은 크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것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배웠습니다. 윤하 씨의 발표는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 역사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네요. 윤하의 발표가 끝난 후 마리코가 마지막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한국이 자신의 영유권을 확신한다면 왜 국제재판을 거부하는 걸까요? 그 순간 윤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살아온 자신의 집이 자기 집이라는 것을 굳이 법원까지 가서 증명하고 싶으신가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부엌에서 밥을 해먹는 우리 집을 두고 누군가가 와서 이게 정말 당신 집이 맞나요? 법원에 가서 증명해보죠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경찰들이 지키고 있고 우리 등대지기가 불을 밝히고 있으며 우리 어민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곳이에요. 독도 주민등록이 있고 우체국이 있고 주소가 있습니다. 윤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이어갔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계신 한국 학생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독도의 주소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한국 학생들 몇몇이 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윤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독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독도의 위도와 경도도 외우고 있습니다. 동경 131도 52분, 북위 37도 14분. 이건 단순한 암기가 아니에요. 우리 땅에 대한 관심이고 애정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한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독도의 일출 영상이었어요. 거친 파도 위로 떠오르는 햇살이 강의실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독도에는 87종의 육상식물과 93종의 조류, 160종의 해조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매년 봄이면 괭이 갈매기가 찾아와 둥지를 틀고 바다사자가 헤엄치는 모습도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모든 생명들의 터전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하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독도 등대지기 가족의 일상을 담은 사진이었어요. 보이시나요? 이분들은 독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매일 밤 등대를 밝히고 이른 아침 태극기를 개양하는 분들이에요. 그들에게 독도는 논쟁의 대상이 아닌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서울이나 부산에 사는 것처럼 이분들은 독도에 사십니다.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일본 학생들조차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어요. 마리코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둘, 셋. 순식간에 박수 소리가 강의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고 결국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스티븐스 교수님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토 분쟁이라는 차가운 정치적 용어 너머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역사적 진실과 함께 한 민족이 그들의 영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진정성 있는 애정을 보았네요.
저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독도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지를. 그것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나 정치적 논쟁을 넘어선 한민족의 정체성과 자존심의 문제였던 거예요. 유나의 발표는 그날 이후 캠퍼스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녀의 발표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고, 심지어 다른 교수님들도 수업 자료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셨죠.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역사와 영토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진실에 기반한 정당한 자긍심이었던 겁니다. 그날의 토론 영상은 학교 공식 채널에 올라가게 되었고 수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유나의 당당하고 논리적인 발표는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어요. 심지어 몇몇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유나는 한국 커뮤니티에서 작은 스타가 되었죠. 며칠 후 도서관 앞에서 마리코와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유나가 먼저 밝게 인사하려 했지만 마리코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 버렸죠. 저는 순간 화가 나서 쟤 뭐야? 하고 소리쳤지만 유나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가자.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유나의 성숙함에 감동했습니다. 논리로는 이길 수 없으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마리코와 달리 유나는 언제나 당당하고 의연했으니까요. 유나는 그 후에도 여러 한국 학생 모임에서 독도 강연을 했고 저는 늘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저는 유나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고 있어요. 다음 달에는 유나와 함께 독도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기대되는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독도는 분명한 한국의 영토이며 그곳에는 단순한 바위나 섬이 아닌 한민족의 가슴 뜨거운 역사와 진실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누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통쾌한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감동보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립니다.